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 양자론의 물리적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물리치료가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책에서는요, 이 책의 저자는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물리학자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딱한 양자론의 물리적인 기초 내용 이외에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양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소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듣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책을 소개함에 있어서 목차를 간단히 볼 건데요. 수업 목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또 양자론에 대한 물리적인 기초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자 물리학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핫 이슈 가운데 하나인 양자론을 원리로 한 양자의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는요, 양자역학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삶 속에 활용된 양자역학의 활용을 찾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다양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한 양자의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빛이 파동일까요? 입자일까요? 양자역학의 출발을 보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리스 학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보고 커다란 바위가 쪼개지면 돌멩이가 되고 더 쪼개지면 모래가 되고 점점점 작아지는데, 그러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아주 작고 단단한 존재를 무엇이라고 할까? 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원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살다가 어느덧 먹는 문제와 삶에 대한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되면서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빛이 있었고 빛이 없을 때는 깜깜하고, 이렇게 해서 빛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그 잘 아는 사과의 주인공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이 입자일까 혹은 파동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입자설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여지는 프리즘을 보면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입자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색깔로 분산되어서 나타난다고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럼 빛이 파동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물론 뉴턴은 아니고요.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상에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물결인데요. 물결들을 보게 되면 이 물결들은 예를 들어서 빛의 경우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장애물에 더 이상 뚫고 나가지 못하고 반사가 되어 오는 것에 비해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물결은 앞에 돌이 있으면 돌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돌을 돌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물결이 겹쳐지게 되면은 그 물결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다시 파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이 파동일까 혹은 입자일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9세기 초에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중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두 군데에 구멍을 뚫어 놓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먹물을 묻힌 공을 계속 발사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먹물을 묻힌 공을 발사를 했을 때 이 틈새를 통과한 부위에는 공들이 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 틈새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는 이렇게 그러니까 먹물이 도장에 찍히듯이 찍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 줄의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동이라고 한다면 슬릿은 두 개지만
두 개의 무늬가 아닌 서로 간섭을 통해서 여러 개의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나서 실제로 빛을 슬릿 두 개에다가 이렇게 발사를 해서 이 벽 쪽에다가 어떠한 무늬가 생기는지를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빛이 입자라면 두 군데의 슬릿을 통과해서 두 군데에서만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더 이상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빛을 뿐만 아니라 전자기파라는 것도 해서 이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해서 다시 또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멋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라고 해서 그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상대성의 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을 발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발표한 것 가운데 유명한 것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 그다음 브라운 운동, 그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두 개 모두 갖고 있는 것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자론에서는 이제 이 양자야 나오기 전에 우선 원자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요. 1803년에 영국의 돌턴이라고 한 학자가 원자의 종류가 이 원자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물질의 크기와 질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입자는 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의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도에 원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실험을 고안을 했는데, 원자 안에는 양극을 띠는 양전하와 음극을 띠는 전자가 원자 안에 있고, 마치 빵이 건포도, 그러니까 즉 양전하라고 하는 빵에 건포도 모양의 전자가 박혀있는 원자의 모형을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아까 그리스 학자들이 물질을 쪼개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학자들이 그 원자 안에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는 가운데 양전하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사이에 박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스승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빵의 건포도 모양의, 즉 양전하라고 하는 빵의 건포도 모양의 전자가 박혀 있다라고 그 모형을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전체가 양전하가 아니라 가운데 중심에 양성자라고 하는 즉 양극을 띠는 물질이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라고 이렇게 새로운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여주는 게 아마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원자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즉 좀 전에 양성자라고 이야기했던, 좀 전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가 양성자고 그 사이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있는 형태라고 했다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 모양의 양전하 사이사이에 전자의 모형이 이렇게 전자가 박혀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였던 러더퍼드는 가운데 양전하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운데 양전하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일정한 궤도 위에서만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 전자가 각각의 궤도에 있는 것을 확률로 표현을 해서 그 궤도에 있을 확률이 몇 %다라고 해서 전자 그룹 모형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톰슨의 모형을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가 양전하라고 하는 물질, 즉 빵 모양 가운데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양전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에서 비롯을 한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모두 끌어지게 되면은 모든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는 붕괴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양전하를 가운데 두고 궤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러더퍼드가 이야기했던 이 모형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가운데 양전하와 주변을 들고 있는 이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지 않고 이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어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주 쉽게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이것을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즉, 양전하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특정 궤도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전자의 형태를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전자들은 하나의 궤도에서만 띄엄띄엄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점프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퀀텀 점프, 양자 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각각의 양을 가진 것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고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띄엄띄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처럼 각각의 궤도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갈 때는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른 궤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던 이 지구가 목성으로 갑자기 궤도를 바뀔 때는 이 지구가 서서히 미끄러져서 목성의 궤도를 돌거나 또 서서히 미끄러져서 해왕성의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갑자기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해왕성의 궤도를 돌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목성의 궤도를 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궤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뜻이라고 해서 양자라는 의미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궤도들이 이동을 할 때는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퀀텀 점프, 양자 도약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광전 효과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럼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맨 처음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 슬릿에다가 빛을 투과시켜서 빛이 파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두 개의 슬릿에다가 빛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도 과연 물질이라고 한다면, 즉 입자라고 한다면 두 줄만 나타날 것이지만 파동이라고 한다면 다시 간선무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가설 하에 실험을 했는데, 역시나 전자도 파동을 가지고 있는, 즉 전자의 경우에도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리스 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것들을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자를 다시 들여다보니 가운데 양전하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했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입자이면서 파동에 동시에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지은 저자인데요. 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봤더니
태어난 지 26살이 되던 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또 이야기했던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정초한 공로, 즉 정확하게 체계화시킨 공로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죠. 정초한이 아니라 정리한이네요. 자, 정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의 질량과 속도만 안다면 물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0km로 가는 자동차가 시속 30km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자동차가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출발점에서부터 30km를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2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60km로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마찰이 없을 때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의 질량이 2배인 경우는 2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고전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즉 고전 역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인데, 이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물질의 위치와 속도만 알게 되면 그 물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우주선도 발명을 해서 정확하게 달의 궤도에 안착을 시키고, 달에서 다시 지구로 올 때 떨어지는 지점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물질의 질량과 속도만 알면 모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물질이 원자라면 과연 질량과 속도를 안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의 공은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물질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만 속도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은 공이지만 이 공이 원자 단위까지 가게 된다면 너무나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위치는 정확한 것 같긴 하지만 속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오른쪽처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대략 속도를 안다고 치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알 수가 없다. 즉 속도를 알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고, 위치를 알게 되면 위치를 알게 되면은 속도가 파악되지 않는, 즉 위치와 속도라고 하는 두 물리량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그럼 본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즉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망막에 맺힌 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보통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주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물질이 원자 단위까지 작아지게 된다면 빛이 미치는 영향은 무지 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파장이 짧은 빛을 주게 되면,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빛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정자나 중성자들이 이 강한 빛에 의해서, 즉 빛의 에너지가 크신 거기 때문에 튕겨 나가서 속도를 알지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파장이 작은 경우는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네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얘네는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를 알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알면 속도를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또 하나 다시 예를 들면 호수에 돌멩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이 이렇게 물결이 친다고 했을 때, 그럼 물결은요,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물결과 똑같은 물결이 온다고 한다면 이 물결은 나중에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서로 커지는 물결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물결과 오른쪽에서 오는 물결이 커지게 되면 이 물결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네가 커지면서 돌의 위치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돌의 위치는 파악하지만 오른쪽에서 오는 물결과 왼쪽에서 오는 물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즉 속도는 같은 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물결과 오른쪽에서 오는 물결이 같아요. 파장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같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돌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알면 속도, 즉 파장을 파악할 수가 없고, 파장을 파악하게 되면은 위치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했다? 하이젠베르그가 했다라는 거죠. 자, 이 하이젠베르그가 바로 스승 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스승 보어와 함께 하이젠베르크가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서 이 새로운 양자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크게 정의를 말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고전 물리학, 아까 물체에 대해서 속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전 물리학을 한 방에 깨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코펜하겐 파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이끌고 있는 고전 물리학파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아인슈타인의 고전 물리학파가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고전 물리학파에 속해 있는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고양이를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하는데요. 자,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한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밀폐된 상자에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는 1시간이 지나면 50%의 확률로 붕괴될 수 있는 우라늄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개수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라늄을 이 밀폐된 상자에다 넣었을 때 1시간 이내로 50%의 확률로 우라늄이 붕괴가 되면 방사능 물질을 이 개수기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이 개수기가 방사성 물질을 인지하게 되면 이 추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추 끝에 달려있는 망치가 내려가게 되면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 플라스크를 깨뜨리게 되면서 안에 있는 독극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당연히 죽게 되겠죠. 자, 그러면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50%의 확률로 인해서 고양이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양이는 죽거나 죽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오래된 시간이 지나면 고양이는 이게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고양이는 죽거나 죽지 않는 두 가지의 상태에 둘 중에 하나씩 50%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태를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양자학을 이야기했던 하이젠베르그나 혹은 닐스 보어의 이론을 깨뜨리려겠다는 거죠. 자, 근데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양자학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를 했냐면, 즉 코펜하겐 파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절대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얘기할 수가 없다. 즉 관측하지 않는 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너가 얘기한 고양이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 즉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즉 삶과 죽음이 중첩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정성의 원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정통, 즉 고전학파와 하이젠베르그나 닐스 보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새로운 양자
물리학파, 즉 코펜하겐파하고 서로 계속 대립을 이루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지금 양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인 미시세계에서 일이라고 했을 때, 미시세계에서 중첩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양자와 전자가 합해진 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하니까, 이 원자가 커진 것들이 여기서는 우리 물질,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 중첩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것들이 합쳐진 거시세계에서도 중첩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파동은 뚫고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자와 전자가, 양전하와 전자가 합해져 있는 그걸로 인해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아져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첩된 상태라고 한다면 파동처럼 벽도 투과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지 않냐 라고 해서 그거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립하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양자의학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아인슈타인이 멋지게 패배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국소성의 원리, 즉 양자 얽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중첩 상태에 있다가, 좀 전에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 안의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고양이가 죽었다면 그건 삶이고 죽음이 아닌 거고, 만약에 열어보는 순간 고양이가 죽어 있다면 그거는 죽음이지 삶이 아니다. 즉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은 다른 하나에 의해서 동시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자 얽힘, 비국소성의 원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전학파에서는요 비국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보다 더 이상 빠른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와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두 개의 성운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도 엄청난 시간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은 안드로메다에서 어떤 사건과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다. 즉 국소적으로만 일어난다 해서 이거를 국소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자는 즉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상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요 지금은 왜 A라고 하는 상자는 빨간색이고 B라고 하는 상자는 파란색이지만,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중첩되어 있는 보라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A라고 하는 상자는 지구에 있고 B라고 하는 상자는 안드로메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라고 하는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보라색이었던, 즉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파란색인 중첩 현장으로 있던 것이 뚜껑을 여는 순간 지구에서 있던 것이 빨간색이었다면 안드로메다는 동시에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즉 빛의 속도와 보다 더 빠르게 하나가 이게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가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게 바로 비국성의 원리고,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상호작용을 했던 두 입자는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자의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자에서는 그래서 어떨 건데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리학을,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것이 되게 많은데, 현재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예를 들게 보면,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 음성까지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수원에서 출발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게 되면은요 최단거리와 그 다음에 최소거리,
즉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거리와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를 두 개를 비교를 해줘요. 그 다음에 늘 가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가 얘보다 더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데 만약에 제가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라고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했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직진을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 탐색을 통해서 직진으로 갔을 때 다른 경로를 탐색을 해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명절 때 지방을 내려간다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보러 갔을 때 빠른 길을 안내한다라도 그거는 통신을 통해서 통신을 전달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더 빠른 것을 결정을 해서 나한테 안내해주는 형상인데, 이게 만약에 양자 물리학 쪽으로 가게 돼서 양자 얽히며 가게 되면은요, 내가 A라고 하는 로드를, 즉 그 경로를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짧은 걸 탐색했기 때문에 제일 그거랑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로에서 또 내가 다른 걸 습득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동시에 다 이것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신의 영역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전달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변하는 거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순간에 있다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동시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걔가 동시에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도체로 결정되는 순간 다른 곳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부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게 개발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까지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까지는 개발되지 않고 그 단계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정보 속도, 즉 몇백만 년에 걸쳐 있는 우리 지구의 역사를 단 몇 초 안에 얘들이 다 해석해내고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히 해커들이 정보를 도청하라고 했을 때 정보를 도청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기에다가 양자 컴퓨터의 비국소성의 원리, 즉 양자 얽힘을 만들어 놓게 되면 도청하는 순간 이게 도청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동시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변형이 되어서 도청을 할 수 없거나 혹은 그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순간, 빠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파악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보장치가 마찬가지죠. 보석 그 가게가 있을 때 도둑이 드는 순간 정보를 타고 그거를 경찰에게 전달해주는 순간이 걸리는 시간이 도둑이 문을 여는 순간 이게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속도처럼 빠르게 경찰한테 전달이 되면 경찰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의 뛰어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태양열 패널도 마찬가지고, 이건 특히 광전자, 그 광전 효과를 써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맨 처음에 그 목차에서 얘기했던 양자의학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이 틸러라고 하는 사람이 IIED라고 하는 장치를 개발을 했는데, 분명히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마음이 어떠한 물질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고도로 명상을 수령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도를 담은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즉 물을 놓고 이 물의 pH가 10배 이상 증가라고 계속 명상을 하는 팀과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은 팀을 나누어서 이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명상을 했던 사람이 물의 산도가 pH가 높아져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물의 pH가 진짜 균일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 분명히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파동이 양자, 즉 물이 갖고 있는 양자 파동을 변화시켜서 물의 pH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유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맥더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유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미로찾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쥐들이
여러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미루를 통해서 쥐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줘서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다음 그 훈련을 시킨 그 쥐들을 다시 교배를 해서 다음 세대를 가지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 세대를 가지고 다시 또 교배를 해서 또 세대를 훈련시키고 계속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갔더니 22번째 세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대가 그 미루를 찾는데 250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면 22번째 세대에 가서는 25번 만에 미루를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발표를 했는데 다른 교수가 믿을 수가 없어서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 교수의 실험에서는 무려 2번 만에 횟수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요즘 꼬맹이들은 자전거를 쉽게 타거든요. 그것도 마음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파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있으면 뇌에 양자 파동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뇌의 양자 파동장과 마음이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인지를 했다면 그거는 뇌의 양자 파동장이 시각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사과를 인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뒤에 또 사과를 봤다면 이 사과가 먼저 판의 사과와 동일하다라고 인지가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사과구나 라고 알아내는 두 번째 인식의 단계를 마음이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 파동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마음의 양자 파동장이 결맞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동이 같은 것을 결맞음이라고 하는데 이 결맞음이 높은 상태라고 한다면 몸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파동장의 결맞음이 높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양자 파동장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전하를 둘러싼 전자의 단위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원자의 크기가 커지고 원자가 모여서 전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되어서 어떤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런 양자 파동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세균도 어떤 병원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고유의 파동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몸에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혹은 코로나라고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양자 파동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특유의 양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상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양자 파동장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파동을 만들어서 이 내 몸에 조사를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나와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나는 분명히 발생되는 양자 파동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고유한 주파수만 파악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주파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반대가 되는 주파수를 개발을 해서 내 몸에 쏘인다면 분명히 질병도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결맞음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잘 관리를 한다면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관리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물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양자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고요. 제 내용이 좀 길기도 한데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양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학교가
양자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선두주자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